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마왕도 어려워서 애나 모르겠다 하고 밴드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2번 정도 한 적이 있죠. 왜냐면 전기랑 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둘 다 그 내용에 관련된 건 했었는데, 오늘 이 제목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 전기에 이제 그 생각이 담겨 있는, 보통 농고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문장인데, 오늘은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몇 년 전에 할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데는 침묵했거든요. 침묵하고 앞쪽에 그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렇다고 어렵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말할 수 있는 데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봄으로써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방법의 말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자, 우선은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게 된 것은 법정에서 뭔 사고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런 이 도로가 이렇게 딱 사거리가 있고, 그 사거리에 저렇게 자동차 미니카 모형, 도로 모형에다가 미니카 모형, 사람 모형, 자전거 모형 이렇게 딱딱 세워놓은 거야. 세워놓고 이제 변호사, 검사 쪽에서 이제 막 서로 변론을 하는 거지. 아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이 신호등에 따라서 갔는데 요 앞에 트럭이 정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걸 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는 이 빨간불이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이 모형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깝깝한 거지. 이 빨간불에 저렇게 간 거지.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니다, 파란불에 갔다. 야, 한 몇십 년으로 가가지고 CCTV 한번 블랙박스랑 CCTV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지. 없어가지고 이제 모형 가지고 쫙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모형 판에 지금 여러 그 모형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는 것도 사실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 이론의 모형이라고. 실제 이 차들이랑 도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설명, 검정차가 좌회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이잖아. 저기 딱 정차에 있는 오토바이나 그 봉고차가 보이고,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는 것과도 일치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는, 자 보세요. 그림으로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변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말로 이제 정확하게 몇 번 버스가 어떻게 서 있을 때 그 옆에 무슨 하얀색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그냥 이렇게 막 해버렸다. 지금은 좌회전 신호는 맞네. 맞을 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하면 안 되지. 지금 하면 안 되는 저렇게 해버리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몇 번 버스, 하얀색 뭐 오토바이, 뭐 어떤 봉구, 또 어떤 행인 1, 2, 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직접 보고 있는 이런 것들과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대응이. 그러면 어떤 단어하고 각각 대응이 되는 거네. 그림이론의 핵심은 단어하고 이제 뭐 대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몇 번 버스가 방금 아까 직진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모르겠네. 꺾어서 정류장이 있나? 대부분 여기에서 직진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직진을 했을 수도 있고 우회전을 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사태라고 해요. 사태. 직진했을 수도 있고 우회전했을 수도 있고 사태라고 해요. 사태.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여기에 버스를 이렇게 잠깐 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담는 과정에 버스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사태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 직진을 했던지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아니면은 우회전을 했던지. 그러면 그건 우회전할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지만, 그 갈림길에서 실제로는 직진을 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뭐냐면은, 그럼 사태라고 하는 게, 저 하얀 차가 저쪽으로 쭉 가다가 아까 거기에서 새 갈림길이 있습니다. 새 갈림길은 다 사태예요. 사태. 근데 이런 것들을 요소명제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각각을 가지고 사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지금 여기에 펼쳐 있는 모든 것들 각각에 대해서 요소명제를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행인 A, B, C에 대해서도, 행인 A, B, C는 뭐 분명히 직진을 하겠죠. 여기 신호등에서 저처럼, 그죠? 그러나 여기에 그냥 괜히 서 있다가, 차양막에 서 있다가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요소 명제들 중에서 사태가 아닌 사실로 된 것은 뭐라고 할까? 이 명제는 이 전체에서 실행이 된 거죠. 이런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설명하려면은 뭐 무슨 파란불이 켜졌고 차는 뭐 쌩쌩 오른쪽으로 몇 대가 쑥쑥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막 늘어서 있고,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요소명제들 중에서, 사태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종합명제가 돼요. 종합명제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명제를 통해서 각각의 단위들로부터 해서 요소명제, 사태, 그 다음 종합명제, 사실에 다가서고, 그런 것들을 총합하면은 뭐가 되죠?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계. 근데 언어하고 대응되는 세계가 되는 거죠. 언어하고 대응되는 것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왜인지는 좀 이따가. 자, 언어랑 대응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림 이론에서 전기 철학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얇은 책인데, 근데 막상 읽으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얘기한 게 좀 풀어서 한 거고, 워낙에 이제 당 20세기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철학자들 중에 철학자죠. 젊은 나이에 막 철학자들이 한마디 기다리고 있다가 한마디 쓱 던지고 어디 가버리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인지는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간지나는 분이야. 워낙에 스마트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런 분석이 다 수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함수로. 명제니까 함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그리고 또 명제면 당연히 뭐가 가능하죠? true, false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각 명제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지만은, 왜 농구가 비트겐슈타인이 어려운지, 이분이 정말 철학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이셨고, 또 수학적인 분이시고 해서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책 읽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나가르주나의 중론이 읽으려면 좀 힘들죠. 계속해서 막 논리적으로 뭘 따라가 봐야 돼. 근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16개 정도의 패턴으로 명제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만만치는 않단 말이죠.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언어로. 근데 지금 이렇게 도로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하듯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각각이 몸 안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 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림 이론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치, 도덕 철학, 종교, 예술 철학, 삶을 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 삶에 대한 여러 고민들, 이런 것들이 트루 폴스 가지고 16개 패턴으로 설명이 됩니까? 근데 이분이 독일 철학의 자기장 안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이론을 펼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듀이 선생도 독일 철학을 초반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척점, 그쪽으로 이제 관점이 옮겨가셨는데, 이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칸트,
피테, 셸링, 또 뭐 헤겔, 이 하는 말들이, 그 말과 말 사이에는 정합성이랄까, 정합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또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영역이 형이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앞에 막 나열했던 그 영역들은 정합성을 다루기가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떤 질서를 가지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너무 오염돼서 언어가 쓰인다라는 그 문제점, 문제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여러 분야, 영역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전통, 이 독일 쪽에서 막 설명한 거 보면은 정합성도 필연적이지 않고, 이게 언어끼리의, 언어랑 일단 언어와 세계의 대응 관계가, 그림 관계가 일단 아니란 말이죠, 형이상학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이스트는 언어하고 대응 관계를 딱 맺기가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이외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언어로 굉장히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비트겐슈타인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이 없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형이상학, 도덕철학, 예술철학, 종교,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냥 사는 데에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선택을 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확실한 것은 언어로 1:1 대응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전혀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분에게 그거에 대한 접근은 명확치 않은 언어에 의한 접근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이분이 믿으신 바는 바로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침묵. 전 그게 크게 다가와요. 침묵에 대해서는 다들 침묵하잖아. 근데 저는 오늘 지금 침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침묵이야말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해.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화두를 왜 잡습니까? 화두를 즉심신불,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화두를 왜 잡고, 기도에서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즉심시부를 정말 뭐 글 줄 전혀 모르는 한 스님이 잘못 알아들은 거야. 마음이 부처다 이걸 잘못 알아듣고 집신시불로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걸 가지고 막 평생을 그냥 싸웁니다. 화두를 잡고. 그러다가 나무를 해오너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데, 아우, 넘어지면서 집신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팅 하고 머리에 톡 닿았다는 거야. 떨어졌다는 거야. 그 순간에 밝아주셨대요. 그러니까 화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큰일 날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선지식의 중요성, 그리고 화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가나선에서. 그렇지만은 실제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뭐 어떻게 이해하고, 만공스님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기하처가 핵심이지만 일기하처가 아니라 만법규율에서 밝아지셨던 거. 침묵하는, 그러니까 기도도 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뭔 성령이 내려오겠습니까? 뭔 확철대오가 있을 것이며, 모범 답안대로 뭐 화두 잡는다고, 무자를 어떤 방식으로 잡고, 무자의 병통을 어떻게 뭐 하고, 혼심 도거를 어떻게 다스리고, 뭐 그리스교회에서 깨어있지 못함을 어떻게 다스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잠깐 이렇게 멈추고 다른 거에 정신 팔리지 않은 상태로. 화두는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저 불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두의 목적은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화두의 목적은 그 목적밖에 없다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끊어주는 거야. 침묵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기도의 목적은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침묵이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섭리에 맞게 이 생각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들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궁구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거죠. 물론 이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형이상학적인 것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나 가치와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확실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된 세계,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게 넌센스라고 한 거지. 그리고 침묵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침묵이라고 하는 말이 지칭하는 바. 우리는
어려운 것은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듯이 문득 탁 드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건 쉬워. 근데 어떻게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이게 쿠마라지바 선생의 번역입니다. 원래 범어랑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느끼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만 하면, 고요하기만 하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래도 그 침묵과 고요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탁 뜨는 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중요한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 생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 말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뭔 말을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말로 구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때 계속 침묵할 수 있느냐, 계속 파고들 수 있느냐, 그게 변화로 이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각자의 몫이죠. 오늘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봤고, 이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거나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철학사에서의 맥락을 봤을 때 오염된 언어들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구성을 해내. 해겔쯤 되면은 엄청나게 큰 구조물을 구성을 해냅니다. 근데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말의 끝판왕이지. 말의 끝판왕.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침묵하면서 책 보겠습니다. 정숙해야 되잖아, 도서관은. 다 왔어요. 날짜가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추석 연휴 끝나가지고 왔거든요. 날짜 하나 말씀드리고 24년 9월 19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